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어느덧 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높다는 농도가 높다는 이른바 이 사만사미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번 주만 하더라도요 중서부 지방에선 PM2.5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중부 지역 대부분에서 이 PM10 미세먼지의 농도도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잦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뿜어내고 있는 이 먼지도 심각한데 여기에 중국발 먼지까지 더해져서 정말 뿌옇게 변해버린 우리나라의 하늘. 자,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올해 미세먼지 상황은 어떨지 또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 국립환경과학원의 김영우 기후대기 연구부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 환경과학원이 이제 익숙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국립환경과학원이 어떤 곳인지 또 이제 맡고 계시는 이 기후대기연구부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 소속 기관입니다. 소속 연구기관이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기후변화를 포함한 대기오염 관리, 그리고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자원순환 업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또 미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정책을 지원하고요, 또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기후대기부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측정 분석을 하고요, 전반적인 전 지구적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특히 인체에 유해한 수이라든가 여러 오염물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서로 상관성, 그리고 코베너핏 이런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환경부의 대기오염 정책,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 사만사온이 아니라 사만사미로 변한 그런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언제부터 많이 두드러졌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문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1940년대 영국의 그 스모그 사건이라든가 50년도에 LA 스모그,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연평균 농도는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강도와 그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10월에 미세먼지 예보를 처음 시작하였고 10월에서는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그 미세먼지의 그 농도도 약간씩 겨울철에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을 좀 돌아보자면 한여름에는 저희가 이렇게 미세먼지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좀 날씨가 쌀쌀해진 이후에 유독 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겨울철이란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난방 등 여러 가지
이 국내외 배출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지리 여건상 북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국외로부터 오염물질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차갑고 무거운 고기압 영향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이 미세먼지가 축적되기는 쉬우나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농도 발생 빈도도 높아져서 겨울철에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분석도 하시지만 예보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 겨울은 좀 어떨 걸로 내다보고 계시는지. 좀 희망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아직까지 예측한 바로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기상적으로 보면은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영향을 받아서 기온과 강수량은 평소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나 이번에는 그 라니냐 기간에 해당되어서요 한파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봐서 정체 일수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배출량 부분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겨울철 난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가 계절 관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책적 효과를 보면은 배출량은 줄어들 전망이고 국외 배출량 같은 경우는 중국도 여러 가지 대기오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계속 다시 복구되고 있는 걸 봐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처럼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이 미세먼지의 원인, 주요 원인들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매수론 미세먼지 그 배치는 원본로 보면 전국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한 40%가 예. 발생을 하고요. 냉난방을 포함한 생활 주변에서 33% 정도 발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시는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부분에서 한 1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자동차에서 한 24%, 건설기계에서 한 18%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을 배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저희가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밀착 물질보다 예. 2차적으로 태양빛을 받아서 광학 반응에서 생기는 이런 물질들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 연소 과정 중에 생기는 그 질소산화물 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방향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서 국외로부터 되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오는 오염물질도 평균적으로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김경모님, 며칠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 보기가 어렵네요.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홍주성님, 마스크 안 쓰던 그때도 그립네요. 쭌쭈닝님, 맑은 공기 빨리 오길 바래요. 염초연님, 좌미세 우방사능, 중국과 일본을 지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디 주인태님, 옛날 황사는 언젠가 기다리면 끝나겠지 하면 끝나 있었는데 코로나의 추위에 미세먼지에 지구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염초연님께서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가 과거 10년 전보다 심해진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저희가 미세먼지가 이제 일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측정 데이터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아시셨지만은 자동차 매연으로서 이런 하얀 아바이 셔츠를 하루 이틀 입기 힘들다 이런 네네. 하소연도 많은데 뭐 요즘에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입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야외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지고요. 다만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농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고농도가 많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 최대 한 140 정도 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기간도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3, 4일 지속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먼지를 뿜어내는 이 배출량하고 농도하고를 또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이이긴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서 환경부가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연료도 지금 뭐 LPG라든가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든가 전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줄인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하고 있거든요. 다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기상 요건 네. 그리고 국내 배출량, 국외 배출량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천리안 2 비호가 촬영했었던 이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영상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단 천리안 2 비호 자체를 또 낯설어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어떤 위성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천리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위성이고요. 천리안 1호는 기상과 통신 위성이고요. 저희 천리안 2B 위성은 저희가 적조나 해수면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 센서와 함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기후변화 유발 물질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탑재체가 실려 있는 위성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천리안 2B 네. 환경 센서에서 촬영된 위성으로 실제로 이건 태양의 빛을 산란하거나 반사되는 것을 디지털로 실험받아가지고 영상으로 표출하는 상당히 첨단 기술을 포함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지궤도 위성이라 하는데요. 고도 지구로부터 36,000km 상승해서 지구와 같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저궤도 위성은 하루에 한 번만 우리나라를 측정하거나 못할 수 있는데 예. 저희는 지구와 같이 돌기 때문에 계속 찍을 태양빛이 수가 떠 있는 있네요. 동안에는 예. 평균 8회 정도 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미세먼지의 발생과 이동과 해소되는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관측 영역도 동쪽으로는 인도부터 일본까지, 북쪽으로는 몽골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아시아 전체를 조망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모든 오염물질 정보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거나 측정소가 부족한 부분을 아시아 국가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환경 협력의 또 기본 틀을 달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너랑나님께서 천리안 2 비호에 의해 어느 정도 확정 증거가 잡혔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중국에 푸시를 좀 해서 나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 비호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픽으로 시각화된 게 빨간 것이 이제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게 찍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2비호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 물질들도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주요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질소의 농도도 꽤 높게 측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은 말씀드린 대로 질소 환화물이 되겠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이제 자동차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라든가 아니 공업 지역,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관측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활동들이 이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시청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해소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번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들은 이산화질소, 황산화물, 오존 이런 몇 가지 항목인데요. 앞으로 더 그 포름알데히드라든가 VOC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낼 것입니다. 이런 자료와 함께 지상에서는 저희가 지상 측정만 자료를 하고요. 또 항공 측정을 통해서 이 위성부터 이 지표면까지 전 그 대기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모델링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중국과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네. 이제 천리안 2비호가 하루에 8번 이렇게 관측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지금 얼핏 듣기로 아직 이 자료가 일반에 공개될 단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쌍둥이 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A호 같은 경우에도 시험 가동 기간을 거쳐서 이제 현업에 투입이 됐었는데, 2비호도 그럼 아직 현업에 투입은 안 된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예. 이후에 우주 궤도체 시험을 거치고 11월부터는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농도 시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보라든가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미국 우주항공우주국인 나사, 유럽 항공우주국 전문가 국내 팀들이 모여서 20여 개 팀이 이 위성 자료가 얼마만큼 더 정확한지, 더 정밀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공동 검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전문가 검토와 거쳐서 한다 그러면 단계별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참 예보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불과 1년 전 기억을 거슬러 보자면 매일 오후 5시만 되면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5를 계속 누르면서 네. 가장 최신의 그 내일 예보 모델링이 나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이렇게 2비호가 현업에 투입이 되면 이런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이 환경 탑재체 환경위성이 발사된 것이고요. 이런 미세먼지 정보를 사전적으로 중국 대륙부터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서 병드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좀 더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대응 방안도 같이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델링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뭐랄까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방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보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보관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돼야지 정확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상 측정망과 함께 위성 데이터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모델링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총 전 세계적인 모델 한 16개를 같이 돌립니다. 예. 모델링은 말 그대로 기상 모델과 광학 모델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예보관의 예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과도 예보 정보도 교류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훈련과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기상 정보와 함께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배출량이 입력 소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들 시간도 단축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예보 모델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왔을 때 예보관이 얼마만큼 경험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세밀한 데이터, 더 자주, 그러니까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천리안 2비호로 갖게 됐으면 그것 못지않게 예보관도 중요해질 텐데 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예보관의 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적은 수다. 이거를 더 늘려야 한다,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도를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떠신가요? 여전히 예보관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또 예보 현업 업무가 상당히 고달픕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를 4번 예보를 하고요. 예. 또 비상저감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예보관들의 판단 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또 국민들께서 주간 예보를 해달라 말씀도 요구도 예. 있고요. 또 권역별로 좀 잘게 쪼개서 정확히 예보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어려운 요건 속에서 예보관들은 미세먼지가 국가적 현안이고 해결된다는 사명감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예보관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 4차 혁명 시대에 맞게끔 AI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정확한 예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3분이신 건가요? 지금 총 4계절로요. 네.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8명. 예, 예. 이번에 저희가 그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총괄 예보관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분이 모든 결정을 다 하게끔 있고 저도 실은 예보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환경협력에 강제성이 있나요? 중국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나요? 말은 협력이지만 대체로 중국의 태도에 좌우가 될 것 같은데요. 유유 이런 댓글 의견 질문 주셨는데 이 참 뭐랄까요? 일시적으로 뭐 특정 기간 동안에만 농도를 잠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면은 주변국하고의 협력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변국을 꼽자면 중국도 있지만 몽골도 분명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편이고요. 또 이제 우리의 동쪽으로는 일본도 있고 어떻게들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시청자분의 의견을 좀 답변드리면 예. 1972년도쯤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네. 산성우가 네. 엄청난 피해를 줘서 산림을 파괴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서구 자본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영향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비었던 그렇죠. 시기가 예. 됐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한 게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유럽의 오염물질이 스웨덴으로 간다 밝혀낸 바가 있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면서 30년째 협약 관련해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함께 한중 정상급 회의, 한중 장관회의, 한중일 또 장관급 회의를 수시로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고요. 또 네아캡이라고 한중일 플러스 몽골,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외교 틀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중 협력센터가 출범하게 됐고 이것이 미세먼지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이제 출범 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뭔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만한 어떤 성과나 주요 어떤 맺은 결과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양자 협력은 상당히 이 호흡이 잘 맞으면 잘 가지만 어려울 때는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중협력센터가 설립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은 저희가 한중 양국이 소위 말하는 풀안을 지키자는 청청 계획의 MOU를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그 이행의 첫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한중 장관회의를 11월 달에 비록 영상이나마 했고요. 곧바로 이어서 실무진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의 계절관리제 그리고 비상자금 조치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이 어떻게 각자 또 같이 미세먼지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기술이라든가 또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를 파견 보내서 그분들과 같이 중국 분들과 같이 이 산업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 협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중 대기 연구단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의 원인과 작년에 LTP 보고서가 되겠죠. 예. 영향을 파악했듯이 이걸 넘어서 이제는 정책 협력 단계로 넘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큰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 한중 협력 센터의 짧은아마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중 양국이 수송 부문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영상 회의를 했었잖아요. 혹시 뭐 주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한 24% 되고요. 예. 건설기계에서 한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도시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지금 제약 자동차가 아닌 운행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은 전기 수소차를 상당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급 정책의 경험과 사례들을 같이 공유할 예정이고요. 저희 나라는 계절관리제에 시행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방안들, 그리고 중국은 특히 이번에는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규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현황과 관리 대책을 이번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뭐 미세먼지 줄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시민 개개인으로 이런 저감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배출 사업장도 규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당연히 대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총량 규제를 하고 있고요. 권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총량 규제를 하고 있고 TMS라고 멀리서 리모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또 뭔가 그래서 지금 5종 사업장 개개 배출량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모아하면 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줄 수 있는 노력들 또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과 같이 자발적 협약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 연구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셜라이브 이브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